그러니까 1기 체제와 2기 체제 가장 큰 차이는 1기 체제는 이재명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2기 체제는 이재명당이 완성이 되는 중간에 총선이 있었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런 표현은 그냥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로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완전히 비주를 숙청했잖아요. 숙청 아까. 그러니까 이게 숙청의 완성. 지금 바깥에서 볼 때는 저 당이 섬뜩하다 할 정도의 어떤 개딸 중심의 이 전체주의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모두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요. 좀 더 관심이 가야 될 부분, 득표율 90%를 넘지 못했다? 투표율 40% 남짓이다?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이 가시는지요? 투표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40% 초반대면 보통의 전당대회가 이제 그 정도 하죠. 국민의힘은 60.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될 때는 요 40%대 이 정도 된 거고, 김기현 대표 될 때가 조금 더 높았는데, 그 중간쯤 된 거니까, 전당대회 치고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니고, 비주류, 김두관이 비주류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아닌데, 어쨌든, 박용진 후보가 얻은 거에 한 절반쯤 얻은 거니까. 그때 22%. 3% 정도, 22점 몇이니까, 그보다 좀 낮아졌으니까, 그만큼 이제, 줄어들었는 건 분명하고요. 대체로 정당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7대3이면 좋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8대2라는 거는 네. 너무 압도적인 것 같고, 6대4는, 주류의 리더십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수치니까 7대3 정도면 안정성과 이렇게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한 숫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85라고 하는 거는 85, 그러면은 8.5대 1점. 이거 1극 체제다, 또는 이제 완전히 비주류 목소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관심 가졌던 이제 정봉주 후보가 2등으로 밀리고 막 밀리더니 3등으로 밀리더니 마지막에도 정봉주 후보는 ARS 조사, 아웃바운드에서는 그래도 지금 침묵하고 있는 반명 당원들이 좀 찍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점은 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등은 안 될 거라고 봤지만, 최고위원 되는 거는 되지 않겠냐, 5명 안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그걸 어떻게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론조사도 반영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살인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세를 좀 확보해가고 확 올라온 거. 여자분들이 원래 이제 어느 당이나 이제 한 명은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엔 2분이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전현희, 이현주. 이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5명의 최고위원들은 정봉주가 되지 못함으로써 아주 이견 없는 딱 원보이스, 진짜 원팀 이렇게 된 거고, 역시 이제 김대중 이래 연임은 2번째라고 얘기한 거는 2000년대 이후에 모든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당 총재가 대통령 경선에 나오는 것이 불공정 경쟁이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당이 이제 시차를 두고 다 이제 받아들이는데, 2005년에 박근혜, 홍준표가 만든 혁신안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 민심을 50대 50으로 반영하는 소위 2, 3, 3, 2 방식이거든요. 그게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0은 대의원이고, 그 다음에 책임당원이고, 또 일반 당원이고, 선거인단이고, 여론조사고 이런 건데, 이거 모집된 선거인단이고 이런 건데, 어쨌든 2, 3, 3, 2 이런 방식이에요. 단순하게는 당신과 민심은 50대 50으로 반영, 정확히 50대 50으로 된 건 아니에요. 밑에, 뒤에 20%만 여론조사만 보장하는 거고, 앞에는 그냥 투표율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일반 선거인단보다는 50대 50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반영된 게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건, 당권, 대권 분리를 1년 6개월 전부터 분리한다. 이걸 박근혜 대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대통령 선거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대선에 나갈 사람은 당대표를 맡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 1년 6개월입니다. 민주당은 1년입니다. 더 짧죠.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먼저 그거를 없앴죠. 조항은 그대로 뒀는데, 예. 그걸 해석하는 단서 조항을 따르는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사문화된 거라고 봐야죠.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지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내년 9월 달에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진전을 역행시켰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확보해 놓은 그 개혁안이었는데 개혁이고 또 자리를 아니었는데 한 15년 이상 자리를 잡아왔는데 되돌아간 거. 분명 의미가 있는 안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역행했다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강령도 그렇고 이번에 저기도 그렇고 일극 체제가 여러모로 인적으로 물적으로 다 완성된 거나 다름없는데요. 일단 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수락연설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게 첫 번째로 이제 최고위원분들 한 명 이제 다 호명을 하신 모습도 이례적이었고 그래서 뭔가 우리는 원팀이다라는 강조하는 모습 듯한 모습도 좀 인상 깊었는데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보통 야당의 대표 같은 경우 수락연설 대여투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약간 제일 야당 대표로서 180석을 가진 야당 대표로서 수권정당 이미지를 보이는데 좀 더 치중한 느낌이더라고요. 우리 재생에너지 만들어야 된다. 우리 민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지방경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살릴 수 있고 전기 팔 수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데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수권정당의 모습도 보여주고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거는 뭐 총선 끝났을 때 뭐 종부세 문제부터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이렇게 불을 지핀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뭐 금투세, 상속세,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다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대통령이 나가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중도층 좀 잡아야 되겠고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그 정책도 정책이지만 정책 태도가 중요하니까 지금 뭐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지금 분위기 이거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얼마나 동의해 줄지 이거고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180석을 넘게 갖고 있는 당에다가 대통령까지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 조회수 폭발했어요. 근데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게 대통령과의 그 단독회담. 영수회담. 그 표현, 영세담은 대통령실에는 안 쓰겠지만 그런 표현, 총재 시절에는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쓰셨잖아요. 총재 시절이었죠. 어쨌든 만났는데, 저는 대통령도 좀 그때 아쉬웠다고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저 180석을 넘는 정당, 물론 민주당만은 아니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 정당이면, 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대통령처럼 보였어야 될 기회인데 그걸 놓쳤고 이번에 이제 되고 나서 대통령과 다시 만나자 그러는데 대통령이 만날 것이냐 만나더라도 이제 한동훈 대표랑 같이 만나지 않겠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게 조금 아쉬웠고 그러나 대표가 됐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재판 결과들이 나올 텐데 그 결과가 만일에 원하는 대로 좋은 쪽으로 나오면 희망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중도 지향적인 정책적인 행보는 더 많이 할 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정책 태도는 모르겠으나 정책은 중도 지향형인 걸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살짝 의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도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당원 중심으로 이제 다 바꿔버렸잖아요. 아예 강령에 넣어버렸잖아요. 이번에 대표 수락 연설하면서도 당원 중심의 당으로 가겠다. 개파 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당원들은 주로 강성 당원들이고 또 중도로 확장하면은 이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당이다 보니 금투세 폐지 문제도 그렇고요. 과연 중도 확장의 모습을 당원들이 오케이 해주실 건가? 그렇다면 당원의 팬심을 얻고 대표된 분 입장에서는 그 당원 중심이라는 것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지금의 정치 구조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정책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다 법이 뒷받침해야 될 텐데 대통령도 본인이 원하는 게 국회에서 막혀서 안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도 대통령 거부권에 다 막힐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200석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선언적인 기본사회를 집어넣는다든가 강령에
그렇게 하겠지만, 노란봉투법이든 25만원 지원법이든, 그거 하나하나를 놓고 그 정치색을 빼고 보면 다 토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원도 사실은 지금은 이념적인 걸로 돼 있지만, 돈을 이렇게 막 푸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또 다른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재정 확장을 통해서라도 지금 그 경기 침체가는 걸 좀 지금 소비가 지금 내수 침체가 있으니까, 그걸 뭐 지역화폐나 뭐 상품권 같은 게 일본도 그렇게 쭉 오랫동안 했잖아요. 다만 이제 이게 경제가 어려운 게 수요 측의 문제인지 공급 측의 문제인지, 일본도 처음에는 수요 측의 문제인 줄 알고 막 상품권도 나눠주고 뭐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공급 측의 문제여서, 그런데 그런 거는 그러나 다 얘기해 볼 수 있죠. 그 노란봉투법도 과연 이제 그 사업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다 이성적인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할 수 있는 거고, 기본 사회도 왜 토론을 못 하겠어요?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만, 지금은 그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보성은 상징적으로 지금 원자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지금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AI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뭐 원자력 같은 걸 안 돌리고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세계적으로도 중단했던 원자력을 다시 가동하는 나라들이 막 생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주당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알레르기 반응처럼 딱 돼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꼭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다 늘려가야죠. 화석연료 줄이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태양광 워낙에 지원을 많이 해줬죠. 예, 그런 것도 했는데 너무 이제 뭐 이런저런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재생에너지, 아리백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런 비판부터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조금 그런 유럽이 굉장히 강하게 이런 그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좋은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바깥에서 볼 때는 저 당이 섬뜩하다 할 정도의 어떤 개딸 중심의 이 전체주의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이성적인 어떤 중도지향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믿어줄 것이냐, 시장이 반응할 거냐라는 문제는 있겠죠. 1기 그리고 2기, 역사적 2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남은 2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2기 체제 어떤 과제들이 놓여져 있고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1기 체제와 2기 체제 가장 큰 차이는, 1기 체제는 이재명 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2기 체제는 이재명 당의 완성이잖아요. 중간에 총선이 있었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런 표현은 그냥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로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완전히 비주를 숙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숙청의 완성. 속이 시원하시겠네요. 아니, 그런 느낌이 될 정도로 비주류의 목소리들을 비주를 좀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계속 시달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불안이 있었냐면, 이 비주류들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트라우마실 거예요. 그럼요. 적어도, 그건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총선을 거치면서 그런 일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거는 했고, 지금 이 당의 분위기라면 이제 그런 건 다 막은 거죠. 완전한 1급 체제가 됐고, 누구도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없고, 그거는 이번에 정봉주의 작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 하여튼 동기? 아니 정봉주의 난이 진압됨으로써 정봉주의 실행의 착수도 없었어요. 음모 단계에서. 예비 음모 단계에서. 그래도 하여튼 일종의 정봉주의 난인데, 초기에 그냥 진압돼 버려서 그냥 휙 밀려버려. 저는 그래도 이게 대표 선거도 아니고 최고위원 5명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1등 후보가 2등, 3등으로 밀릴 수 있어도 5등 바깥 6등 밀릴까 했는데, 이거 완전히 난을 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됐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내부는 됐고,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외부는 법원이죠, 법원. 이 법원의 시간이고, 그 법원의 허들을 넘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고, 세 번째 내부의 허들을 넘고 법원의 허들을 넘으면 남는 게 대중의 허들입니다. 전 대중의 허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이렇게 당을 운영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당대표를 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라면,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걸 의석수로나 지금 하는 정치 행태로 봤을 때, 근데 어쨌든 내부의 허들은 넘었고, 이제 법원의 허들과 국민 대중의 허들이 있는 거예요. 두 개 허들이 남았는데, 두 개 허들이 만만치 않은 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안에도 사실 그렇게 그 간단한 허들은 아니었는데, 이걸 뭐 그냥 간단히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 주변에 해자를 다 패버렸어요. 야, 근데 저 정도가 그렇게 가능할까 했는데, 비주류하더라고요. 완전 비주류가. 그래서, 야,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대단하다. 나는 처음에도 이게 김대중의 유산과 노무현, 문재인의 유산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재명 당이 되겠느냐 했는데, 거침없이 만든 거 보면서, 야, 제가 이번에도 정봉주 6.28까지 밀어내는 거 보면서, 와, 이건 뭐, 그 덕에 이현주 최고위원이 5위로 당선이 됐지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부를 확실히 민주당 내부를 잘 모르고 법원도 제가 몰라요. 그러나 대중의 허들 그 공간은 제가 그래도 쭉 봐왔던 공간이니까 뭐 그 뒤에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박성민 대표의 항상 예측과 예언이 맞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풀이 과정은 좋아요. 이 답이 틀려. 이거 풀이 과정은 그럴듯하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풀이 과정. 점수 반은 주겠지. 한 60점. 근데 객관식 시대라면은 선생님, 야, 너 풀이가 좋았다. 풀이가 좋았다.